오른 종목들 한번 체크해봤으니까 내린 종목들 체크 좀 하고 뭘 살만한 게 있나 체크 좀 하고 난 뒤에, 자 그러면은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자 그럼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은 완전히 급락이 나왔죠. 지금 주봉 보시면은 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지면서 언제 올해 1월달 자리까지 밀렸고,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진짜 많이 밀린 거긴 해요. 그죠? 고점 뭐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올랐을 때가 대충 그때 4만원에서 반토막 나버렸으니까 조선업체 중에서 제일 많이 밀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가 정말 좀 골치가 아픈데, 지금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돈 못 본다라는 게 팩트고, 그리고는 뭐가 문제다, 유보율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지금 자본 잠식이라고 보셔야 되는 기업이고, 자본 잠식이라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얘들은 여기에서 돈을 추가로 더 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거거든. 요거 해소 못하면 상패인데,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1번 실적이 나오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흑자를 내야 되고요, 그럼 안 되면은 증자를 때려야지, 그게 안 되면은 감자도 때려야지. 자, 요 관점에서 감자가 터져도 주주 입장에서는 빡치는 거고, 증자가 터져도 주주 입장에서는 빡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증이 두려워서 못 산다는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왜? 유상증자는 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저평가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유증은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근데 지금 자본이 이렇게 잠식돼 있으니까 걱정되는 거 오히려 감자가 같이 터질까봐 걱정인 거죠. 감자는 뭐냐 그러면은 돈 내놔거든, 진짜 말 그대로. 그나마 증자는 주세요예요. 네, 증자는 돈 줄까 말까를 내가 결정이라도 할 수 있지, 감자는 내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둘 다, 증자와 감자 둘 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얘들은 주식이 희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가가 떨어져도 무엇이 올라가냐, 시총이 올라가지. 추가 주식을 발행하는 거니까. 이 관점 놓고 보시면은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이 친구들은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보시면 안 돼요. 조선업이 연말에 돌리니 어쩌니, K조선이 잘 나간다, LNG 뭐 잘 만든다,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이 좋다 이러더라도 재무 보시면은 얘는 뭔가 이게 하나 이벤트가 터지고 난 뒤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가 좀 복잡하다, 대우조선해양은 안 된다 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재무 해결 안 되면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나마 하나의 해결책이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한국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항공이고 요게 그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관점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에 돈을 많이 줬듯이 한조회가 대우조선해양에 증자를 많이 하고 부채를 갚고 난 뒤에 정상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실패됐죠. 깨졌죠. 딜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은 뭐 상패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상패돼 버리면은 그 지금 산업은행이 엑시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산업은행이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또 HMM처럼 유상증자는 아니고 삼자배정, 좀 그 삼자배정 통해 가지고 그 증자를 할 겁니다. 구주주 유상증자보다는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면은 그건 HMM과 비슷한 논리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액면가로 들어옵니다. 보통 5,000원으로 들어오겠죠. 요걸로 돈이 뭐 한 1조가 들어왔다고 치면은 나중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10,000원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2조의 평가 가치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또 주가에 어떻게 보면은 오버행 이슈로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이 더 들어와야지 얘가 살아나는 건 맞는데, 이미 산업은행의 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56%. 더 들어오면 골치 아파져요. 이거 산업은행이 20년 동안 품고 있는 친구인데, 대우조선해양은 완전히 지금은 보시면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봉 보시면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코스맥스가 다른 거 필요 없이 얘는 1위입니다. 지금 뭐 단일 품목 4천만 개 생산을 한다. 그리고는 화장품 ODM 매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맞아요. 기술력 있고, 그리고는 중국 시장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고, 이 기업은 투자를 고민할 만큼 우량한 기업입니다. 아니면 실적을 보시더라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중국 실적 혹은 뭔가 그 중국 셧다운 때문에 실적이 조금 빠그라진 건 있는데, 성장세 보시면 1조 3천억 벌던 기업이 1조 7천억 벌고 있고요. 그리고 500억 벌던 기업이 뭐 1,000억 법니다. 이 잘 일어나고 있어. 이게 규모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얘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코스맥스는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곤란해요.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요 상황이면은 이 장기 차트 보니까 들어갈 만하지 않냐, 좀만 버티면 올라가겠네, 어디 15만 원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잘 나가는 곳이 중국 자회사인데, 중국 자회사를 설립 과정부터, 설립했을 때부터 무슨 계약서를 쓰고 설립을 했느냐, 얘는 IPO를 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쓰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PEF로부터.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자금을 땡길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프리 IPO라고도 부르는데, 요 과정에서 PEF들이
요런 것들을 이제 계약서에 써놓고는 돈을 넣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추가로 옵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게 있는데 얘들도 어떻게 보면 탈출 전략은 짜놓으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연 이율 얼마 이런 식으로도 계약서가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해요. 정말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그러면은 코스맥스가 지금 돈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IPO를 하겠다라는 것을 IPO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PEF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PEF가 요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인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중국까지도 중국 프리미엄 요거를 모두 다 안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계약이 써져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SK도 지금 SK 그 이노베이션 밑에 SK온이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프리 IPO 이미 받았죠. 지분을 파는 거지. 추가로 돈을 납입을 받고 지분을 이제 추가로 발행해가지고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었는데 미리 돈을 받아서 증서를 미리 땡겨놓고 그리고 IPO하고 난 뒤에 너네 지분 그 시장에 던지고 나가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IPO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스맥스는 그닥 좋은 흐름은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코스맥스 많이 빠졌지만 지금 자리가 되게 매력적이지만 이거는 매수하기 조금 힘들다 어렵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주봉 보시면은 많이 빠졌죠. 네. 물론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 특히 빠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금지는 저도 좋아하고 저도 보유하고 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기업인데 우금지는 그지 제가 오늘 아침에 태피셜에서 말씀드렸죠. 자, 시가가 여기면은 사셔도 된다. 네, 왜냐 얘는 여전히 고배당이다. 그리고 빠진 이유가 뭐냐 우리가 리즌을 분석하셔야 되는데 이유 자체가 이거잖아. 블록딜. 근데 블록딜은 이미 예고가 됐던 겁니다. 왜? 이게 대주주가 런치는 게 아니고 예금보험공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건 공기업이 들어와 있던 거죠. 공기업이 실적이 정상화가 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엑시스를 하는 거예요. 왜? 공기업이 지분을 넣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입김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업 운영 자체가 조금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HMM을 지금 뭐 다시 어떻게 보면 HMM도 공기업이고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지분을 정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예금보험공사의 블록딜이 터졌다라는 거고 그것만 놓고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밀렸다라고 하면은 그건 올라오는 거죠. 왜? 수급에 의한 노이즈니까. 지금 MSCI 이슈가 떴다라고 하는데 MSCI 이슈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뭐냐 요거 계획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중을 유지한다로 바뀌었어요. 유지한 다음에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비중 축소는 문제예요. SK텔레콤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MSCI에서 비중 축소를 밝혔죠. 실제로 이러면서 주가가 꽤나 밀렸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비중 축소는 말 그대로 매도잖아요. 누가 판다 그러는데 아니 호가 안 보고 판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만다고 그걸 비싸게 사줘. 살 필요 없지. 쭉쭉쭉쭉 밀릴 텐데 싸도 팔겠다는 건데 계획 잡고 나는 던집니다라고 던지는 건데 아무도 안 사주지. 근데 이건 뭐예요? 비중 유지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대로 들고 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요걸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는 이건 조금은 뭔가 분명히 기대하면서 매수가 들어온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는 지금 신뢰의 문제 우리 600억 횡령 요런 얘기 했어요. 600억 횡령이 언제 터졌는데 요때 터졌잖아. 떨어진 거 다시 올라갔죠. 이미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횡령이 분명히 나쁜 거고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금융기업에서 횡령이 터졌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게 이란에 관련된 별도 계정 특별 계정이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600억 횡령한 거에 대해서 이걸 모두 다 마이너스를 치더라도 실적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강호동이 한 끼 안 먹어가지고 1kg 빠져가지고 힘들다 이런 느낌이거든. 왜?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한 끼를 안 먹어가지고 1kg가 빠졌다. 그럼 그 친구는 원래 몸무게가 30kg인데 1kg가 빠진 거니까 저 지금 쓰러진다 병원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호동이 형이 한 끼를 안 먹어서 1kg가 빠졌다. 그럼 굶을 수도 있지. 그죠?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 600억이 정말 큰 거냐? 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금융주주는 조금 안전하니까 살려놓고 다음에는 동성화인텍입니다. 살려는 드릴게. 주봉 볼게요. 동성화인텍이 지금 주봉으로 내려 꽂아가지고 밑으로 쭉쭉 아주 누가 이제 아까 방송 키자마자 담백해졌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담백해졌냐? 요 친구 지금 바닥이 요렇게 잡혀있죠. 바닥이 요렇게 잡혀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동성화인텍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아까 대우조선해양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친구도 조선소 그리고 LNG 관련돼 가지고 이게 본행제 요런 거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본행제 카본 들어가는 친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분명히 K조선 해가지고 2020년부터 너무 좋더라. 그리고는 2022년 혹은 2023년 되면은
흑자 전환할 것 같더라. 그럼 지금 카타르가 어쩌고 지금 매 수주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LNG 관련돼 가지고 K조선이 잘 나가는데 얘는 왜 오르다 말고 빠지고 오르다 말고 빠졌냐. 제가 이런 걸 항상 어떻게 보면은 왜 빠지냐라고 물어볼 때 몇 가지 그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첫 번째, 시장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목이 시장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는 뭐 그러냐 그러면은 특히 우량주가 더 이런데 시장이 빠지는데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 시장이 빠질 때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대부분 테마주지. 한신 기계 아니면 KG 케미칼 다들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언 섹터가 떨어지면은 이것도 종목이 못 이겨요. 섹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섹터죠.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이라고 하는 섹터 자체가 밀리면은 이거는 어떤 효과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ETF 때문이지. 왜냐면은 섹터 자체가 ETF로 묶여 있고요. 여기에서 대형주들이 빠진다, 섹터 자체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끌려 내려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은 내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선이 안 좋다 그러면은 조선 비중을 다 줄일 수 있거든요. 개인 입장에서는 아예 뭐 포트폴리오가 얼마 된다고라고 하는 건데 기관이나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증권사 이런 데서 그 엄청나게 막 펀드 매니저들이 몇백억 몇천억을 굴리는 분들이 던지면은 이게 모여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 있거든. 그렇게 집어넣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렇게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차트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은 저점 수준은 맞죠. 그리고는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량해요. 왜? 실적 잘 증가하는데 수주 잔고도 많은데 배당률이 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당률이 3%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도 지금 EPS 기준으로는 뭐 올해는 지금 요런 얘기 나오는데, 네, 매출 기준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얘도 원자재 부담이 조금 있긴 있겠네. 지금 컨센을 놓고 보면은, 그럼 컨센서스가 요러면은 배당을 350원 줄려나? 한 조금 꺾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300원을 줘도 지금 주가에서는 배당이 3%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 그리고 내년 흑자를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선은 올해는 스윙이다, 올해는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던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 누가 흑자 전환해야 되느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애죠. 현대중공업. 이런 애가 실적이 확실히 돌리면서 확실한 흑자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 2022년 컨센서스 자체가 여전히 800억 손실이에요. 이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얘들이 돌려줘야,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돌려줘야 섹터가 돌아서는 거고, 섹터가 올라가야 쟤네들도 같이 끌려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동성화인텍은 올해는 사놓고는, 얘는 굳이 손해를 볼 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손해 볼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2019년 가격대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후로 딱히 뭐 등락 없이 왔다 갔다만 하는 친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담백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많이 빠져도 얼마나 빠지냐? 많이 빠져도 한 9,000원? 뭐 이 정도 빠지는 겁니다. 뭐 10% 15% 정도 빠질 수 있는데, 이건 언제 내년 내후년 되면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입니다. BGF 리테일. 그냥 한동안 잘 올라가다가 좀 밀렸어요. 근데 이 밀린 거는 뭘로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주식 투자를 할 때 나의 그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내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이 그림이지. 이게 분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내가 산 종목은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거든. 그죠? 투더문 내가 산 거는 절대 불패, 무조건 양봉.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냐고. 이게 안 되거든 잘. 지금 올라가고 있는 BGF 리테일 편의점 관련돼 가지고 리오프닝이라고 하고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이 친구가 되게 깔끔한 사업을 들고 있죠. 왜냐면은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GS랑 롯데입니다. 롯데는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롯데는 아예 빼고, 세븐일레븐은 아예 빼고, 이마트도 지금, 이마트가 편의점이 중심이냐? 아니지, 마트가 중심이지, 쓱닷컴이 중심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빼셔야죠. 그리고는 GS 같은 경우에는 GS 리테일이, 원래는 GS 리테일에서는 이제 주가 되는 게 편의점이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합병을 했습니다. 누구랑? GS 홈쇼핑이랑. 그러다 보니까 GS는 조금은 무거워졌지. 왜냐면 이게 어차피 지금 홈쇼핑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그 모래 주머니를 달고 뛰는 거니까. 그래서 GS 리테일보다는 누가 지금 BGF 리테일이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깔끔한 그 사업을 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많이 올라서 조금 차익 실현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뭘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매출이 꾸준히 잘 증가한다라는 점, 그리고는 영업이익률이 3%가 나올지 아니면 2%대에 머물지, 요거는 좀 뭐 개인마다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그 소매상이잖아요. 소매 판매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쨌든 2% 정도를 놓고 보시면은 이 친구가 한 2,000억에서 한 2,200억 뭐 이 정도 벌 거고요. 3%를 넘긴다라고 보시면은 이 친구가 한 2,500억 뭐 이렇게 벌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런 관점에서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BGF 리테일이 인플레이션에서 수혜를 볼 거냐 피해를 볼 거냐라고 놓고 보시면은 저는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은 자, 우리 편의점 가면 이런 거 사 먹습니다. 자, 편의점에 갔을 때 우리가 커피를 사고요. 아니면은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이런 거 사 먹고요. 그리고는 뭐 편의점에서 김밥 이런 거 사 먹죠. 주로 사는 게 이거잖아요. 아니면 담배 이런 거 산단 말이에요. 담배는 솔직히 이거는 고정이니까 이거는 뭐 수익에 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4캔 10,000원 하던 게 이거 가격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김밥 보세요. 가격 올랐죠. 커피 보세요. 제가 얘를 하나 2,500원에 사 먹었었는데 지금 하나에 2,700원씩 합니다. 아마 올해 또 오를 거예요. 2,800원으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또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샌드위치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샌드위치가 2,000원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이 2,5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4, 5년 됐는데 한 25% 오른 거지. 이 정도면은 이게 이번 인플레이션 밀가루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연말 기준으로 2,000원대 샌드위치는 못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00원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정말 시겁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요새 그 뭐 편의점 도시락은 옛날부터 좀 많이 비쌌는데 조금 겁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지금 봤을 때 샌드위치가 옛날에는 이런 가격이 없었거든. 얼마? 4,000원이 넘는 애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약간 고급지긴 한데 뭔가 든 것도 많고 뭐 3,800원 4,000원 하는 샌드위치는 되게 든 게 많긴 한데, 야,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CU가 학교에 맞니, 뭐 대학교 근처에 맞니,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CU가 그 출점 기준으로 우리나라 1위를 갖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니 어쩌니, 뭐 그것도 중요해. 백종원 아저씨가 여기서 뭐 제품을 낸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 브랜드 파워니까.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얘는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실적에 피해를 봤냐 아니면은 실적이 증가하냐로 놓고 보면은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좋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는 그런 관점에서 편의점이라고 했을 때 살만한 종목이 BGF 리테일밖에 없다라는 것도 조금은 더 그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BGF 리테일은 일단은 빠져서 뭐 매수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민하셔도 될 만한 가격대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보면 21선 기준으로 잘 가다가 지수 부러지면서 조금 뭔가 쇼크오면서 쭉 밀렸던 애가 바로 개그치 반등을 하고, 물론 얘가 느리긴 할 거예요. 재미가 없긴 할 거예요. 왜? 시가총액이 3조인데 거래량이 상당히 작아요. 대신에 우량한 종목이라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삼양식품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자, 요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다음으로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보시면은 지금 인수되고 난 뒤에 LG엔솔 볼펜 상단 찍길래 던졌는데 생각해보니 바이든 테마로 솔거 생각 못했네. 이거 맞아? 근데 잘하셨습니다. 볼펜 상단 찍으면은 던지는 게 맞는데 좀 더 이제 세밀하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볼펜 상단 하단도 중요하고, 지금 차트를 제가 중심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딱 요거거든요. 차트 볼펜 요런 거 이평선 이런 거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차트 매매 관점에서 테스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죠. 왜? 지금 얘는 누가 보더라도 이평선이 모이고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평선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는 조만간 쏜다, 아싸리 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특히 이거는 M&A 그리고는 반등 그리고는 다시 조진 거지. 그러면은 요거를 보더라도, 아니면은 요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여기서 어디로 가니를 보더라도 내가 상방을 본다 그러면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긴 하죠. 내가 이걸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걸 말고 반대로 나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니야, 나는 이 개그치 떨어졌는데 요거 하고 요거 본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테스나는 정말 반반이에요. 네, 정말 반반. 왜냐? M&A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료 소멸로 빠졌죠. M&A 전에 들고 있던 그 대주주는 PEF 사모펀드였고요. 요게 누구한테 넘어갔냐? 두산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PEF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구조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는 주주 환원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좀 더 예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번 돈을 최대한 빼먹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테스나가 고평가를 받고 잘 가고 구조 조정과 주주 환원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뭔가 성장 아니면은 투자 이런 걸 많이 해 가지고 뭔가 매각, M&A 할 때 예뻐 보이도록 만드는 게 PEF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걸 지금 두산이 샀습니다. 두산은 누구예요? 이건 사기업이지. 공기업도 아니고 PEF도 아니고 그냥 사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경영 철학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산의 경영 철학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테스나가 조금 경영 모양새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봅시다. 구조 조정을 하고 주주 환원을 잘하고는 투자까지 늘리면서 기업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잠깐만, 두산이 사고 난 뒤에 주주 환원을 줄인다. 이런 케이스 많죠. 그리고는 투자 속도가 조금 더뎌진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이 고평가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뭐 한두 달 혹은 뭐 이렇게 뭐 한두 분기 만에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 결정이라는 거, 배당이라는 거는 뭐 적어도 연 단위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이라고 하는 이 사기업에 대해서 얘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어디 하방을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얘보다 좋은 애들, 얘보다 확실한 애들이 보이거든. 그러면 이걸 매도를 치고는 다른 걸 매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냐면 여기서 자리가 좋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음표라고 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이거거든요. 이게 다른 좋은, 다른 확실한 기업이 더 눈에 띄기 때문에 베스트냐 보면은 베스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테스나가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재무제표, 영업이익 이런 거 보시면 영업이익률 25%? 아유 미쳤지. 재무 성장 속도 미쳤지. 근데 딱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요 성장 속도, 요 영업이익률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이렇게 기술을 개발을 잘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주주환원도 계속 늘려나가던, 배당을 계속 늘려나가던 요런 기업의 경영 정책, 경영 마인드, 경영 철학을 두산이 이어받을 수 있을 거냐, 그죠? 그리고 두산이라고 주인이 바뀌고 난 뒤에도 이런 성장 속도를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시면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나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오늘 1.4% 정도 올랐어요. 주봉 보시면 이 친구가 상당히 바닥에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바닥 밑에 깔려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콘텐츠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거는 국내에서는 꼭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냐, 동석이 형 우리 주먹 다짐하는 영화 그거를 배급하는 배급사가 콘텐츠리 중앙이라며. 그러면서 오늘 올랐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은 콘텐츠인데 이 콘텐츠라고 하는 친구들이 다들 한 방이 있는 친구입니다. 특히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메타버스 관련돼가지고 국내에서 ETF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이번 주에 아마 상장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ETF의 구성을 보시면은 되게 독특한 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과 한국 기업을 모두 담은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했냐? 미국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야기했고요. 중국은 뭐? 중국은 하드웨어, 기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기기 제조. 근데 한국은 정말 독특하게 소프트웨어고 콘텐츠를 넣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은 뭔가 동의가 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 혹은 애플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오큘러스 아니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그런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구글 글래스 이런 것들 보시면은 결국 플랫폼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큘러스라는 거,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 그걸 누가 만드느냐? 중국이 만들지. 그리고 난 뒤에 뭐합니까? 한국의 콘텐츠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콘텐츠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지. BTS 아니면은 NC? 크래프톤, 펄어비스, 그것도 아니면은 콘텐츠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요런 데가 콘텐츠를 플랫폼에다가 뭐 재생하고 뭔가 즐기고 이럴 수 있도록 넣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결국 콘텐츠는 한 방이고, 그러면 얘들은 차트 매매 관점에서 요런 거는 기가 막히게 지킨다라는 거죠. 저점.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을 놓고 저평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얘 지금 2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 지금 매출액 보시면은 5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 PSR 4배입니다. 비싸요. 버는 돈 500억 잘 벌어서 올해 뭐 프리미엄 좀 받고 뭐 넷플릭스 터지고 이러면 800억 벌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못 벌 수도 있지. 영화가 흥행을 실패하고 드라마가 흥행을 실패하면 못 버는 건데 어쨌든 500억 전후를 벌던 회사가 얼마? 지금 2조에 2조 40배가 넘는다고. PER 보셔도 지금 58배예요. 올해 연말 추정 PER 실적 잘 나온다고 했을 때도 35배입니다. 비싼 거 맞아요. 왜? 구글이 23배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리 중앙 같은 거는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은 차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는 기관들도 차트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주식은 결국에는 기대감이잖아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결국 여기에서는 뭘 바라고 들어가냐 그러면은 하나예요. 보고 들어가는 건 결국 콘텐츠가 한 방이 터지냐 안 터지냐 요거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사놓고 버틸 수 있다, 그럴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결국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기대작이 나올 때까지 버티시면은 요런 거 올해도 적어도 한두 방은 나올 수 있거든요. 제 콘텐츠리 중앙이 됐든 스튜디오 드래곤이 됐든 대박을 터트리고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올해에도 라인업이 기가 막힌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2년 동안 개봉 못했던 영화들도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 범죄도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무거워도 물리면은 이런 친구들은 익절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는 좀 가벼운 거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뭐 A스토리나 아니면은 좀 더 밑에 있는 친구들 있어요. 뭐 가벼운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비싼 애들도 조금 중간중간 껴 있으니까 지금부터 반토막 더 나도 좀 이상하지 않은 친구들이 중간중간 좀 껴 있으니까 조심조심하면서 지뢰찾기 잘 하면서 콘텐츠 쪽도 보셨으면 좋겠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주 보시면 주봉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요 관점에서도 충분히 전 저점 수준에서 뭐 요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콘텐츠 나오면은 이거는 올라갈 만한 원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걸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많이 오르고 이번 주에 많이 떨어진 친구들 조금 짚어봤습니다.